아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환자들 똥 치우는 손으로 우리랑 악수를 하시겠다고? 사돈 어른이 제 손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지고 소독약 냄새가 배인 손. 30년간 환자들을 돌본 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일단 밖에 나가 계세요. 며느리가 저를 레스토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거친 손이 30년 전 그 병원 건물에 초석을 놓은 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그 병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손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70대 요양보호사 박말순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날은 제 아들 진우와 예비 며느리 정지민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40살, 효성병원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지민이는 38, 효성병원의 내과 전문의입니다. 새벽부터 일을 마치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70대의 몸이지만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잘해야 해. 진우가 지민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민이 친정 어른은 효성병원을 운영하는 이병국 이사장님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오전에는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목욕시켜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치매로 배회하시는 할아버지 안전하게 모시고. 말순아, 오늘 아들 상견례 있다며? 빨리 가봐야지. 아, 맞다. 시간이.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는 아무리 씻어도 소독약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 손에 배어버린 냄새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효성병원. 예비 사돈 이병국 이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자 진우와 지민이가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제가 남편과 함께 세운 병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병원 7층 스카이라운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흰 테이블보가 깔린 곳. 저 같은 요양보호사가 오기엔 너무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이병국 이사장님과 부인 오윤경 여사님, 그리고 제 아들 진우와 예비 며느리 지민이.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지민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병국 이사장님이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이사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제 손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고무장갑 자국이 선명한 손. 환자들 똥 치우는 손으로 우리랑 악수를 하시겠다고? 오윤경 여사님이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으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손 좀 씻고 오시지. 죄송합니다. 오전에 일하다 와서. 지민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해요. 지민이가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에서 지민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오전에 일을 왜 하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쉬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지민아, 미안하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 없으면. 어머님이 안 계셔도 다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눈빛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세요. 제가 부모님한테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지민이가 다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오윤경 여사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딸의 시어머니라니. 참,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오늘 아침 치매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욕창이 생긴 할아버지의 등을 닦아드렸습니다. 밥을 못 드시는 환자분께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드렸습니다. 이 손이 그렇게 더러운 손일까요? 아니야,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서류함 속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젊은 제가 남편 성우와 함께 찍은 사진. 배경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효성의료재단 설립 기념식. 그 옆에는 설립자 명단이 적힌 동판 사진도 있었습니다. 맨 위에 두 이름. 공동 설립자 박말순, 김성호.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한의원에서 시작해 요양병원을 세우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좋은 팀이었습니다. 성우는 의료기술을, 저는 경영과 행정을 맡았습니다. 제 친정에서 물려받은 부동산을 모두 팔아 병원 부지를 샀고 설립 자금의 70%를 제가 댔습니다. 말순아, 우리 이 병원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 그럼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커지면서 남편이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왜 자꾸 무료 진료를 늘리는 거야? 병원도 사업이야! 우리가 병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사람 살리자고 세웠잖아요. 시대가 변했어. 당신 같은 방식으로는 병원 못 키워. 그리고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병원 약재부장이었던 여자. 그녀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속삭였죠. 박말순 이사는 너무 감상적이에요. 병원 경영에 방해가 돼요. 결국 저는 이사회에서 밀려났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재단 지분을 포기하시면 위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싫어요. 제가 번 돈으로 세운 병원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해요? 결국 합의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재단 지분 15%, 종신 이사직,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권리. 고액 기부자 1순위 지위 및 기부금 사용 승인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자리예요. 실권은 거의 없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래도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받을게요. 왜 그 권리를 고집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들 진우를 혼자 키웠습니다. 받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했고 진우가 대학 갈 때까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50대 후반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본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요양보호사 수요 급증.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60세에 새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대소변 처리하고 치매 어르신들한테 맡기도 하고 밤샘 근무에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손을 잡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화려한 이사장 자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였습니다. 아, 이게 내가 원하던 일이구나. 진짜로 사람을 돌보는 일.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전 남편은 재혼했고 새 부인과 함께 병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남편이 죽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새 부인은 병원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사회는 새 이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이병국. 능력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병원 경영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제 아들 진우가 그 이사장의 딸 지민이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같은 병원 내과 전문의였으니까요. 오늘 저는 그 예비 사돈 어른 앞에서 환자들 똥 치우는 손이라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재단 법률 고문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박말순입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15년 만이네요. 제가 아직 이사 명단에 있나요? 물론입니다. 종신 이사시니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최근 재단 회계 보고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부금 사용 내역도요. 회장님, 혹시 뭔가 눈치채신 겁니까? 전화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기부금의 상당액이 용도 불분명으로 처리되어 있고 요양병원 인력 예산은 계속 삭감되는데 이사장 일가의 급여는 매년 2배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연결해 주실 분이 있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 응급의학과 김도윤 과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말순 선생님, 왜 저를 찾으셨어요? 과장님, 제가 듣기론 환자 안전 문제로 상부에 여러 번 보고 올리셨다던데요. 김 과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요양병원 쪽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거 다 알아요. 맞습니다. 야간 근무자 한 명이 세계병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도 30분이 지나서야 발견됩니다. 제가 보고서를 47건이나 올렸지만 이사장이 전부 묵살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사고 보고서, CCTV 영상, 의료 기록 조작 정황.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사장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김 과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저 믿고 자료 좀 맡겨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이 뭘 하실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이신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이 병원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유효한 이사이기도 하고요. 김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며칠 후 저는 야간 요양보호사 근무에 자원했습니다. 말순 선생님, 야간은 정말 힘드신데 왜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요.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젊은 선생님들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밤 10시 요양병원 3층 환자 42명을 담당하는 근무자는 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 사람이 어떻게 42명을. 30년 전 제가 병원 설계할 때 정했던 기준은 야간 인력 1명당 환자 1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3배입니다. 밤 11시 30분 301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환자분이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엉덩이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그런데 다른 병실에서도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302호 환자는 욕창 치료가 필요했고 305호 환자는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308호 환자는 가래가 막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70대의 몸으로 40대처럼 뛰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겨우 모든 환자를 돌보고 나니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간호사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301호 낙상 사고는 기록에서 빼. 이사장님 지시야. 저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보호자가 알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보호자한테 환자분이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진 것 같다고 해. CCTV는 이미 삭제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게 이번 달만 3번째예요. 야, 너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아?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우리 살 길이야.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원무과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아버님 상태가 좋아지셨다고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번 한 달 더 연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담당 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담당 선생님 말씀이 그러셨어도 저희가 보기엔 아직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험 처리도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퇴원해도 될 환자를 억지로 붙잡아 보험 수가를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밤마다 움직였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간호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환자 학대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최 변호사가 보내준 회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기부금 50억 중 20억이 재단 운영비로 빠져나갔는데 그중 15억이 이병국 이사장 아들이 운영하는 메디컬 컨설팅이라는 회사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횡령 아닌가? 요양병원 신축 공사비도 수상했습니다. 견적서상 100억이었는데 실제 계약서를 확인하니 60억이었습니다. 나머지 40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모든 자료를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환자 학대 영상 27건, 의료 기록 조작 증거 43건, 보험 부정 청구 내역 112건, 기부금 횡령 증거 8건. 이 정도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재단 정관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 13 이상의 요청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고액 기부자는 이사회 참관 및 안건 상정권을 가진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사회 소집해 주세요. 제 이름으로요. 이사회 소집 소식이 퍼지자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은 아들 진우였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진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예비 며느리였던 지민이도 함께 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상견례 이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결혼 축하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결혼식에 못 가서. 됐어요. 어머님 때문에 작은 결혼식으로 했으니까요. 지민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엄마가 무슨 권한으로? 나도 이사야, 설립자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지. 지민이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좀 말리라고. 지민아,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어. 인력이 부족해서 돈 아끼려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요양보호사잖아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요양보호사라고? 진우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민이 말이 그게 아니라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봐. 지민이가 교수 승진 앞두고 있는데 장인어른 눈밖에 나면 어떡해.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우야, 너 엄마한테 한 번만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는 엄마가 요양보호사라서 창피하냐?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엄마가 환자들 살리려고 하는 게 너한테 피해냐? 지민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피해죠. 어머니가 환자들한테 잘해주시는 건 알아요. 정말 훌륭하세요. 근데 그게 왜 제 인생까지 망쳐야 하는데요? 지민아,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때 아버지가 어머니 손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 평판,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럼 넌 환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저도 의사예요. 제 환자들은 제가 돌보고 있어요. 제 몫은 제가 다 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머니가 왜 요양병원 문제까지 나서시는데요? 어머니는 그냥 파견 요양보호사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저를 보던 눈빛. 당신은 감상적이야. 병원 경영을 몰라. 지민아, 내가 사는 세상이랑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른 게 아니야. 우리 모두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늙으면 내가 돌보는 어르신들이 돼. 그게 인생이야. 어머니는 이상주의자세요. 현실을 몰라요. 진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물러서 줘.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가족이라, 진우야. 가족이면 서로 옳은 일 하는 걸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그건 너희 둘 다 가봐. 어차피 이사회는 열릴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내렸습니다. 진우 대학 졸업식 사진, 진우 취직 축하 사진, 명절 때 둘이 찍은 사진. 저는 가족 사진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좋아. 가족은 잠깐 접어두고 환자들부터 살리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회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모든 이사들에게 자료 사전 발송 부탁드립니다. 이사회까지 일주일. 저는 매일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말순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번 주만 5일째신데 괜찮아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요. 사실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305호 환자 보호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회복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환자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혼자 걸으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침대에 누운 채 신음만 하고 계셨습니다. 차트를 보니 상태 악화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욕창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딸을 조용히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따님,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네. 누구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박말순이라고 해요. 이 병원이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욕창 생긴 첫날부터 지금까지 CCTV 영상이에요. 간호사들이 몇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들렀어요. 다 찍혀 있어요.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환자 가족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변호사님 연락처예요. 의료 소송 전문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도윤 과장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밤마다 의료 기록 시스템에 수정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말순 선생님, 이거 보세요. 김도윤 과장의 사무실에서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원래 기록엔 낙상사고, 야간 인력 부족으로 인한 발견 지연, 골절 의심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6시간 후에 환자 스스로 보행 시도 중 균형 잃고 넘어짐, 자가과실로 바뀌었어요. 누가 수정했죠? 이사장 직속 간호부장 김혜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난 1년간 비슷한 수정이 67건입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시스템 로그는 절대 지워지지 않거든요. 최 변호사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더 큰 걸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기부금이 이병국 이사장의 아들 회사를 거쳐서 결국 이사장 부인 오윤경 명의의 해외 계좌로 흘러갔어요.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총 32억입니다. 증거 확실한가요? 네, 국제금융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과 횡령입니다.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두꺼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효성의료재단 경영비리 및 환자 안전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제출자, 재단이사 박말순. 그리고 부제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병원을 세웠는가? 재단이사 15명 모두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와 함께 100페이지짜리 자료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병국 이사장은 비서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누가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보내? 박말순, 그 요양보호사 할망구가? 이사장님, 그분이 종신 이사이시고 법적으로 이사회 소집 권한이. 당장 막아! 변호사 선임해서 이사회 무효 소송 걸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이사 14명이 모두 자료를 받았고 절반 이상이 이사회 개최에 찬성했습니다. 이사회는 3일 후 재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저는 평소처럼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말순 선생님, 오늘 이사회 가신다며? 그 옷 입고 가세요? 응. 이게 내 정체니까. 재단 본부 회의실 15명의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병국 이사장 부부는 맨 앞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야? 저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왜 여기? 오윤경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상견례 때 그분 아니에요? 아직도 그 손으로 여기 오시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효성의료재단 공동 설립자이자 현 종신 이사 박말순 이사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설립자야? 30년 전에 쫓겨난 주제!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제가 떠난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요. 이사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이사님, 보내주신 자료가 상당히 충격적이던데요.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네, 지난 3주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빔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첫 화면에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2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사장이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게 이사장님 병원의 야간 인력 실태입니다. 정관에는 1인당 15명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2명을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간호사실 대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오늘 낙상사고는 기록에서 빼. 이사장님 지시야. 다음은 의료 기록 수정 화면이었습니다. 수정 전과 수정 후가 나란히 보였습니다. 원래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환자 과실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조작이 지난 1년간 67건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김도윤 과장이 증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과장 김도윤입니다. 제가 3년간 올린 환자 안전보고서가 47건입니다. 모두 이사장 선에서 묵살되었습니다. 돈 아깝다는 이유로요. 다음은 회계 자료였습니다. 이제 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스크린에 표를 띄웠습니다. 기부금 50억 중 20억이 재단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그중 15억은 이사장님 아들분이 운영하는 메디컬 컨설팅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사장 부인 명의 해외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만든 자료야? 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국세청 조사 자료입니다. 그리고 국제금융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검찰 수사 받으시죠. 오윤경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이래? 이 병원 키운 게 누군데? 저는 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사님, 제가 이 병원 세웠어요. 30년 전 제 재산 팔아서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약속했어요. 이 병원으로 돈 없는 사람들 살리겠다고. 근데 여사님은 뭘 했어요? 환자들 죽여가면서 해외 계좌나 채우셨잖아요. 저는 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때 이사장님이 제 손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환자들 똥 치우는 손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이 손은 환자들 똥도 치우고 상처도 닦아주고 밥도 먹여드리는 손이에요. 근데 이 손이 30년 전 이 병원 설립 계약서에 사인한 손이기도 해요. 당신이 조용히 하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는 이사회입니다. 소리 지르실 거면 나가세요. 이사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박 이사님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이사장 해임입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 시스템 전면 개편, 환자안전위원회 신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장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13명. 반대하시는 분은? 이병국 이사장과 오윤경 여사 단 두 분이군요. 13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병국 이사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당신들 후회할 거야. 이사장 부부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오윤경 여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딸도 이 병원에서 일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의사사회에서 매장시켜줄 테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민이 걱정은 제가 합니다. 여사님은 변호사나 알아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었으니까요.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는 일 말입니다. 다음 날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장님이 해임됐대요. 요양보호사가 실제론 재단 설립자였대요. 기부금 횡령의 환자 학대까지. 대박. 지민이는 의사 라운지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 시어머니가 그 요양보호사래요. 헐, 진짜요? 그럼 정 선생님 시어머니가 사돈을 날린 거예요? 지민이는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심해서였습니다. 핸드폰에 기사가 떴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재단 설립자, 병원 비리 고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해임, 환자 학대, 기부금 횡령 32억 적발. 기사엔 제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저는 그저 환자들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사장 자리보다 할머니들 손 잡아드리는 게 더 소중하거든요. 그날 저녁 지민이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환자 할머니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지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지민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한 말들 정말 최악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했던 건 지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 용기가 없어서 남들 눈치만 보면서 살아온 제가 초라해서 그걸 어머니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가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전 그냥 제 체면, 제 승진만 생각했어요. 환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의사 자격이 있나 싶어요. 너도 내 인생이 있는 거야. 나도 이해해. 아니에요. 전 의사잖아요.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인데 돈과 출세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진우도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엄마,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지민이 편만 들고 엄마를 방패 삼았어. 저는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하자. 다들 고생 많았다. 엄마, 나 정말 후회돼.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증거 모으고 있을 때 나는 됐어. 이제 같이 좀 해보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며칠 후 저는 두 사람을 불러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효성의료재단 개편 5개년 계획안. 첫 번째, 요양보호사 인력 2배 충원, 현재 120명에서 240명. 두 번째, 야간 근무 체계 개편, 1인당 환자 수 15명 이하로 제한. 세 번째, 저소득층 노인 무료 진료 확대, 월 200명에서 500명. 네 번째, 요양보호사 교육센터 신설, 연 500명 양성 목표. 다섯 번째, 환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섯 번째, 요양보호사 급여 30% 인상. 어머니, 이거 예산이 어마어마한데요. 내가 가진 재단 지분 수익이랑 기부금 통제권으로 충분해. 그리고 지민아,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제가요? 교육센터에서 신규 요양보호사들한테 기본 의학 지식 가르쳐줘. 의사가 현장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요양보호사도 의학을 알아야 해.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우야, 응, 엄마. 너는 환자 보호자 상담 프로그램 만들어줘. 너 병원에서 고객 상담 업무 하잖아. 그 경험 살려서 보호자들 고충 듣고 해결해주는 시스템 만들어봐. 엄마, 나도 참여할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6개월 후 병원 로비에 새 현판이 걸렸습니다. 박말순 호스피스 돌봄센터. 요양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은 베이지색으로 다시 칠한 벽, 넓어진 휴게실, 복도마다 걸린 안전 손잡이,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순 선생님, 이제 야간 근무 혼자 안 하셔도 돼요. 3명이 교대로 돌아요. 고생들 많았어. 이제야 제대로 환자들 돌볼 수 있겠다. 요양보호사 휴게실에는 새 소파와 안마의자가 들어왔습니다. 벽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병원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설립자 박말순. 어느 날 오후 지민이가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의사 정지민입니다. 제 시어머니도 요양보호사세요. 강의실에 예비 요양보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의사 며느리가 시어머니 요양보호사라고 당당하게 말하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예전엔 부끄러워했어요. 솔직히요. 근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제 시어머니는 제가 평생 배워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세요.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사람들이 우릴 무시하잖아요. 공부 못해서 이 일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진짜 격이 뭔지, 누가 더 귀한 일을 하는지. 지민이는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저와 제가 돌보는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70대에도 매일 현장에 나가세요. 제가 수술복 입고 멋지게 수술하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고무장갑 끼고 환자 돌봐주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교육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용기 얻었어요. 저도 당당하게 이 일 하겠습니다. 오후 저는 여전히 환자 곁에 있었습니다. 치매 할머니의 손을 씻겨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말은 못하셔도 눈빛이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보호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이제 욕창도 다 나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웃으세요. 이게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녁 저는 제 명찰을 내려다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재단이사, 박말순. 두 줄의 글씨.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사가 왜 요양보호사 일을 하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고, 요양보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김도윤 과장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회의 있으신데 안 올라가세요? 과장님, 저 회장 아니에요. 그냥 이사예요. 그리고 회의는 1시간 뒤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이분 손톱 깎아드리는 게 더 급해요. 역시 회장님 다우세요. 그러니까 회장 아니라니까요. 그날 밤 새로운 20대 요양보호사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저보고 공부 못해서 이 일 한다고. 저는 그 젊은 보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 좀 봐.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야. 이 손이 할머니들 손 잡아줄 때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일이야. 정말요? 그럼 나 70 넘었는데도 이 일 하잖아. 다른 거 다 해봤어. 사업도 해봤고 이사장 노릇도 해봤고. 근데 이게 제일 좋더라. 사람 손 잡아주는 일. 근데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느냐야. 너 오늘 302호 할머니 옷 갈아입혀드렸지. 그때 할머니가 웃으셨잖아. 그게 답이야. 젊은 보호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저는 301호 치매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누구세요? 저 말순이에요.
할머니. 말순이? 네. 할머니 손 좀 씻겨드릴게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할머니의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만났습니다. 상견례 날 예비 사돈 어른이 환자들 똥 치우는 손이라고 모욕했던 바로 이 손으로 저는 지금 할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고마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말은 안 하셔도 그 손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아요. 저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손 타는 데는 값이 안 매겨져요. 돈으로도 직함으로도 안 돼요. 오직 마음으로만 되는 거죠. 할머니, 그걸 가르쳐 준 건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새로 걸린 현판에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박말순 호스피스 돌봄센터, 손끝에서 시작되는 돌봄. 저는 웃었습니다. 70 넘어 이렇게 바쁠 줄 몰랐습니다. 이사회 회의도 가야 하고, 환자들도 돌봐야 하고, 교육센터 커리큘럼도 짜야 하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게 내 자리야. 환자들 곁. 그리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 밤 9시 저는 마지막 회진을 돌았습니다. 모든 환자가 편안히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야간 근무자들에게 인수인계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고생하세요. 힘들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말순 선생님, 편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민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교육 정말 잘 마쳤어요. 교육생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어머니랑 같이 강의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같이 하면 더 좋지. 진우한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보호자 상담 프로그램 첫 운영 끝났어. 반응 대박이야. 엄마가 맞았어. 가족들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더라. 진우야, 잘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번 주에 찍은 가족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진우와 지민이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가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사람과 기꺼이 손을 더럽혀서라도 다른 사람을 지키려는 사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많은 사람들이 낮게 보는 자리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진짜 격은 직함이 아니라 누구의 몸을, 누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손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 노동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식당 종업원. 그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짜 기둥입니다. 실제로 많은 요양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할머니가 계신 곳에서요. 인력 부족, 환자 학대, 보험 사기. 이건 제 상상이 아닙니다. 뉴스를 찾아보세요. 실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가족은 안전한가요?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분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요양보호사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의 댓글 하나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